자,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하게 될 주제는 중남미 문명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음식의 탄생인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저는 이기태라고 하고요. 원래 저는 이제 역사교육을 전공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역사교사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교사만 하기 좀 심심하다 그래서 그만두고 여행을 1년 동안 다녔어요. 중남미 쪽을. 그래서 여행을 다닌 이후에 이런 중남미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기 지금 촬영하고 계신 형님하고 같이 유튜브를 조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어쨌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다 또 이런 제안을 또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강연 주제가 중남미이긴 한데 제가 이게 하다 보면 내용이 좀 유럽사의 내용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중남미 얘기를 더 기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미숙하지만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 이제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네,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피라미드예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중남미 쪽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 또 촬영하신 형님 계시고 두 분. 네. 자, 일단 중남미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고 보통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나마까지, 여기를 이제 중앙아메리카 혹은 뭐 메소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콜롬비아부터 나머지 대륙, 자, 남미라고 하면 이곳을 이제 남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다들 사용하고 있고, 자, 브라질만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처음 이제 여기를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고 난 이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싸움을 해요. 땅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예 정해준 게, 아직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 대충 여기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나눠서 그냥 반반씩 나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을 포르투갈이 갖게 되고 이쪽을 스페인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물게 이제 여기 캐리비안 바다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종의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이 이제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혼합된 메스티소라고 불리는 섞여 있는 이제 인종이 대부분이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테말라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뭐 페루,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원주민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쪽에 놀러 가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원주민들 후예인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게 좀 생겼어요. 근데 반면에 뭐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칠레 뭐 이쪽은 원주민보다는 백인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유럽 사람이랑 생김새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축구 선수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 축구 선수들은 대체로 다 유럽 선수들처럼 생긴 경우가 많죠. 자, 중남미의 음식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미 음식 하면은 가장 이제 유명한 나라는 이제 두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멕시코하고 이제 페루.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깊은 나라들이 이제 요리가 유명하기 마련인데, 일단 멕시코 요리부터 좀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타코가 있겠죠. 멕시코에서 가장 이제 흔한 요리고 정말 이제 뭐랄까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사실 한국에서는 좀 비싸죠. 이게 고급 요리처럼 돼가지고 미국식 타코가 들어와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타코는.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뽀솔레라 그래서 닭고기를 이제 기반으로 한 수프인데,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돼지 껍데기를 튀긴 치차론이라고 부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바삭바삭한데 좀 느끼합니다, 저희가 먹기에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이거를 과자처럼 그냥 막 먹기도 해요. 아니면 국이나 찌개 같은 데 그냥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실 뭐 개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멕시코도 개고기를 먹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닭고기로 바뀌었지만 한때 이제 개고기를 먹었다라는 증거로서 알 수 있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프예요. 수프인데 역시 이것도 치차론, 아까 얘기했던 돼지 껍데기 튀긴 거를 올려놓은 건데, 친구가 이제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을 했던 건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엔 너무 시큼한 맛이 강해요, 멕시코 음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맞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비리아라고 해서 염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거의 저희 뼈다귀 해장국이랑 거의 비슷한 맛을 내고 있고, 고기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바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바르바꼬아라는 말이 저희가 쓰는 바베큐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베큐가 사실은 조리법 자체가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저희처럼 뭐 불에다가 이제 굽고 이런 게 아니라 땅을 판 다음에 그 땅에다가 숯불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선인장 잎으로 싼 고기를 하루 내내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꺼내서 먹는 조리법이에요. 그걸 이제 바베큐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고기를 이제 불로 하는 걸 다 그냥 바베큐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저거 해장으로 딱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쿠바에서 먹었던 건데, 쿠바는 사실 음식이 맛있는 편은 아니지만 바닷가이기 때문에 가재 요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랍스터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면은 되게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거는 이제 칠라길레라고 멕시코 애들이 아침으로 많이 먹는 메뉴예요. 그래서 토마토 수프 기반에다가 나초칩, 거기다 이제 샐러드랑 뭐 치즈 이런 거 올려서 먹는 건데, 과카몰레 소스를 넣기도 하고요. 아보카도 기반으로 한. 역시 또 제가 싫어하는 메뉴였습니다. 별로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페루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림만 봐도 좀 그런데 이제 기니피그 요리요. 기니피그. 꾸이라 그래서 그 햄스터 종류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구워요. 그래서 이거를 길거리에서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 나중에 이제 어디 이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뭐 고급 레스토랑을 가도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뭐 반을 잘라서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여기를 반을 쫙 갈라가지고 머리가 반쪽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상체가 나오나 하체가 나오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의미 없는 이제 고민이었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볼리비아 쪽에서 먹은 건데 피라냐입니다. 피라냐. 거기 가면 이제 아마존에 가가지고 피라냐 낚시를 하는 코스가 있는데 소고기를 미끼로 해요. 피라냐는. 그래서 소고기를 얘네들이 먹고 올라오는데 이게 튀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빨이 무섭죠. 자, 이거는 라마 고기입니다. 라마 고기. 너무 제가 흉측한 것만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라마의 얼굴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친구들이랑 갔을 때 다른 애들이 너무 맛있었다고 설렁탕 같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시켜본 거예요. 한번. 저는 안 먹어가지고. 근데 좀 비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얼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그 페루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드시더니 그 볼따구 이렇게 막 뜯으시더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국물이 이제 좀 시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물 음식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엠파나다라고 이제 만두랑 거의 비슷합니다. 만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루 음식인데 노란색 고추가 있어요. 페루에 가면은 그 노란색 고추를 빵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소스로 만들어서 밥에다 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랑 비슷한데 상당히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노란색 고추가 없어서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 주시기로 한 세비체가 되겠습니다. 세비체에 대한 설명 제가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좀 어떤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인에서 온 장군, 그 다음 저쪽은 원주민들이에요. 그림 보면 좀 원주민들을 거만하게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거 스페인 사람이 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일단 모두들 아실만한 이제 신항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뭐 신대륙 발견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라고 해봤자 이것도 한 10년은 됐는데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교과서에서. 왜냐면 이건 너무 이제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다라 그래서 무슨 대륙이 원래 있었는데 너네들이 처음 발견했다 그게 왜 신대륙이야? 라는 이제 반발인 거죠.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신항로를 이제 따라서 이 신대륙으로 가게 됐을 때, 신대륙을 하면 안 되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사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는 이미 한 반세기 전에 이미 나왔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처음 그거를 야,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미 이론적으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면 갈 수 있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다만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컸던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바다를 그린 지도인데 보시게 되면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다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바다로 가게 되면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콜럼버스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두려움 없이 해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시도를 못 해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바하마 제도라 그래서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도르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산살바도르는 이제 구세주라는 뜻인데 얼마나 그때 좋았으면은 거의 두 달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섬을 이제 구세주다. 그래서 이제 산살바도르라고 불렀고 바하마라는 이름은 이제
물이 얕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하마르라는 데서 온.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는 드디어 내가 인도에 도착했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직도 서인도 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콜럼버스가 여기에 도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은 그 무역이나 어떤 항로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계기가 인도하고 이제 교역을 해야 되는데 동방의 향료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슬람 제국이 중간에 이제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역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면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던가.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 왕에게 찾아간 거고, 스페인 왕이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했지만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스페인이 이제 대박을 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시기에 중남미의 이제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아즈테카, 그다음 마야, 잉카 이렇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되게 오래된 문명이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언제냐 그러면 다들 막 되게 구석기 시대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들 이제 보면은 돌 쓰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사람들처럼 옷도 좀 헐벗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스테카의 경우에는 고작 13세기에 나와가지고 16세기에 망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조선시대랑 오히려 더 가까워요. 상당히 이제 최근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잉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세기에 시작해서 16세기. 그러니까 어쨌든 두 문명 다 고려보다도 늦게 나온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철기를 쓰지 않고 주로 석기를 많이 쓰고, 그다음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그 흑요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오래된 애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오래됐어요. 보시면 이제 기원전 6세기부터 해서 16세기까지 쭉 갔는데, 마야는 문제는 이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문명이라기에는 따로 이렇게 다 부족들끼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걸 이제 집합체를 우리가 마야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콜럼버스 이후에 스페인 군대가 도착을 했을 때 마야 문명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해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굳건하게 남아 있었던 거는 아스테카랑 잉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포칼립토라고 이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만든. 좀 이제 잔인하긴 한데 그걸 보시면은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 어느 정도 엿보실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활이라고 있잖아요. 활. 그 활이라는 영화가 이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좀 베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즈테카의 중심지는 테노치티틀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피라미드 근처인데 현재 멕시코 시티고, 잉카는 이제 쿠스코. 그래서 현재 이제 수도는 리마지만 나중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볼거리는 이 쿠스코에 가시면 많아요. 페루의 오래된 수도였기 때문에. 자, 이 아스테카와 잉카를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코르테스하고 피사로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스테카는 엄청나게 거대한 문명이었고, 당시 이제 인구가 2천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조선시대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한 800만 조금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보다도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문명인데, 그 문명을 고작 1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코르테즈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기후. 기후는 원주민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제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질문을 들어가지고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혼자 얘기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롭게 틀려도 되니까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많이 알고들 계시는 게 전염병이죠. 전염병. 네. 왜냐면은 이 아스테카 문명, 그러니까 이 중남미 문명들은 가축을 거의 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축이라고 해봤자 칠면조. 칠면조도 멕시코에서 온 겁니다. 칠면조 같은 거를 길렀는데, 이제 소, 돼지, 말을 길렀던 유럽 문명에서 그 가축으로 인해서 생긴 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왔을 때 그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스테카는 여러 이제 부족들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인 이 테노치티틀란에 있는 아스테카족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페인 애들이 그 부족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온 건 사실 1000명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는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이제 불어나게 됐던 거죠, 병력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죠. 뭐 처음에 얘네들 도착을 했을 때 그 아스테카 문명에서는 되게 환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물로 이제 금 같은 걸 챙겨준 거죠. 금이 많았으니까 멕시코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주면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너네 이제 가 이랬는데 얘네들은 그걸 보고 얘네 더 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는 더 많은 금을 얻어야겠어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아스테카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르테스의 성공담이 이제 스페인에 쫙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남쪽에 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야말로 정말 황금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걸 들은 이제 피사로라는 양반이 그럼 거기는 내가 가겠어 라고 해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잉카 문명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저항을 합니다. 아스테카는 금방 망하지만 잉카는 막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저항군을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 보시면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90%에 가까운 원주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코르테스와 피사로를 서양에서는 뭐 정복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살자나 다름없는 거죠. 물론 이제 코르테스랑 피사로가 일부러 죽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또 많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예전처럼 이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착취와 노동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자, 이렇게 사실 원주민한테는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었지만 이 어쨌든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재료들이 서로 교환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 콜럼버스 대교환, 더 그랜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중남미에서 넘어온 대표적인 음식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럽으로 넘어온. 네, 감자. 네, 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후추요? 네, 후추도 있었어요. 근데 후추는 뭐 종류가 여러 개라서 아예 새로운 음식은 아니었고, 아예 새로운 게 뭐가 있었어요? 감자처럼. 설탕? 설탕은 사실 원래 중남미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중남미에 끌고 와서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설탕을 이제 대중화시키게 되는 거죠. 중남미로 인해서. 원래는 없었어요. 중남미에 설탕이. 또? 네, 카카오. 네, 초콜릿이 중남미가 원산입니다. 원래 초콜릿이 없었어요, 유럽에.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초코아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디저트에 뿌려 먹는 거를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초콜릿이 퍼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뭐 토마토도 이제 중남미가 원산지고 흔하게 뭐 아보카도라든지 그 다음에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서요. 옥수수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닐라도 중남미가 원산입니다. 파인애플, 그리고 호박, 담배, 땅콩 뭐 이런 것들 정말 고마운 게 많죠. 자, 이런 식입니다. 파인애플도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유럽에서 중남미로 넘어간 것들도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커피는 지금 뭐 콜롬비아랑 브라질 상당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커피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전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애들이 라임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거의 모든 음식에 라임을 뿌려 먹거든요. 맥주에다가도 뿌려 먹고 막 칵테일에도 다 라임이 들어가는데 사실 라임도 유럽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꿀, 바나나, 그 다음에 양파. 원래 양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남미 거의 모든 요리 양파가 들어갑니다. 당연하지만. 그리고 쌀. 그리고 이제 가축들. 아까 얘기했던 돼지, 소, 말 이런 것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병들도 데리고 온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이제 문명의 충돌 자체는 좀 비극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당히 이제 풍성한 문화 교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강연을 제안받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중남미 요리를 먹어보기는 했지만 이거를 뭐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낸 게, 차라리 그러면 주요 재료를 가지고 한번 역사 이야기를 풀어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감자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감자는 워낙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좀 이야기가 유럽으로 많이 셀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감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감자는 기본적으로 고지대에서 많이 자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서 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남미에서 특히 이제 페루, 아까 말씀드렸던 페루에서 이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이 감자가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명들은 날씨가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뭐 황하,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들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위도가 가장 이제 온난하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남미에서는 아까 페루 같은 경우에 그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 잉카가 발원한 그 쿠스코 티티카카 호수 그쪽이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요 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의 유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빠빠라는 말 있죠. 파파가 아닙니다. 빠빠입니다. 그래서 잉카의 원래 감자를 부르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도 이제 빠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강세를 뒤에다 두시게 되면 아빠라는 뜻이 됩니다. 빠빠 이러면 아빠고, 빠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식당 가셔서 막 아빠 부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포테이토. 이건 이제 빠따따라는 말에서 온 건데, 원래는 바타타라는 그 원주민들의 고구마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고구마랑 감자랑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바타타 부르다가 이게 영국에서는 포테이토라고 발음이 되면서 영어 국가에서는 주로 포테이토라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파파, 파타타 둘 다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좀 처음 들어볼 텐데 까르뚜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감자를 처음 봤을 때 감자가 이제 땅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 전까지 얘네가 땅에서 자라는 거는 그 송로버섯밖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식용으로 먹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따르뚜뽀라는 이제 트리플 버섯 그거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나와서 까르뚜뺄이라고 독일에서 저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유럽권이랑 러시아 쪽에서는 저거랑 매우 유사한 발음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데인데 프랑스입니다. 뽐데 테레 이렇게 불러요.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뽐메데 테레라 그래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이거는 아마도 사과를 안 익힌 상태에서 먹었을 때, 사과가 아니고 감자를 그렇게 먹었을 때 사과랑 뭔가 식감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과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오만 데다가 다 사과를 갖다 붙이는데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감자가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 칼로리 비교예요. 자, 감자가 가장 이제 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되는 칼로리가 가장 높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쌀하고 비교하면은 쌀이 더 좋다라는 이론도 있는데, 문제는 감자는 이제 생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게 감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쌀은 칼로리를 많이 이제 생산해 내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쌀을 생산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게. 그에 반해서 감자는 오죽했으면 감자를 심는 그 판을 이제 게으른 침대라고 불러요. 영어로 레이지 베드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게을러 터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제가 책에서 봤는데 1년에 50일도 일을 안 해도 된답니다. 옥수수는. 그래도 혼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음식으로 사실은 되게 풍성하게 문명을 유지했던 거죠. 사실 밀, 유럽에서 많이 먹는 밀은 한참 떨어져요, 효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부족한 곳에서 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투쟁에서 더 발전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유럽은 아무래도 먹을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더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잉카 제국의 힘의 원천이었죠. 영토가 상당히 넓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남미 지도만 보셔서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남한의 한 2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지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가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감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티티카카 호수예요. 해발 고도 한 4,000m 정도 있는 호수인데
운송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호수 중에서는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역시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그 유적이죠. 저는 여기를 이제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걸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돈 아끼겠다고 저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걸어가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다음 여기를 또 돌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돈을 좀 가져가셔서 버스를 타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감자가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였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감자가 이제 유럽에 전달이 된 게 16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1492년이니까 한 5, 60년 뒤에 이제 감자가 유럽에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감자가 유럽에서 어떤 취급을 받냐면은 뭐 저렇게 생겼어? 이거 병 걸릴 것 같은데? 또는 뭐 아무 맛도 안 나는 이걸 왜 먹어야 돼? 또는 야 이런 거는 그냥 천한 놈들이나 먹는 거야. 심지어 체험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재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남미 애들 그렇게 인구가 많은 거는 쟤네들 체험 효과가 걸려가지고 너무 이 성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런 음식은 뭐 군대가 전쟁 중에 약탈을 하더라도 감자만 안 가져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감자였고 유럽의 대다수는 감자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근데 감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하려면 특히 이 시기는 이제 유럽 내에서도 국가들이 이제 국민국가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개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데요. 그래서 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싸고 좋은 걸 먹일 수가 좋은 건 아니죠. 싸고 쉽게 많이 먹일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프로이센 독일이죠. 이 독일의 프리드리 2세라는 대왕이 야 감자가 거기에 제격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자 하면 이제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프리드리 2세의 왕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감자를 강제로 이제 재배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벌로 너 잘못했지? 너 감자 심어. 이런 식으로 벌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감자에 대해서.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자는 나쁜 거니까 벌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악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요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감자 요리를 내와라. 그래서 왕이 직접 맨날 감자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병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했냐면은 명령을 내려요. 감자는 앞으로 귀족만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안 먹었는데도 쟤네들만 먹으니까 궁금하고 막 괜히 왜 지들끼리만 먹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다스리는 직할지에다가 감자를 심고 병사로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심었길래 저렇게 맨날 지키나. 왕이 먹는 감자는 우리랑 먹는 감자랑 다른가 보다. 그래서 그 감자를 훔쳐가지고 사람들이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이 감자 재배가 늘어나면서 이제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들어온 지 거의 한 200년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죠. 200년 동안 안 먹은 거예요, 감자를. 자,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이 프리드리 2세의 무덤을 방문할 때 이렇게 감자를 두고 온다고 합니다. 네. 감자대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인데 비슷한 시기예요. 파르망띠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번 주에 또 강연 들으신 분 안 계시죠? 저번 주의 주제가 이제 프랑스 뭐 파르망띠에 요리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파르망띠에라는 사람은 원래 프랑스 요리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서 요리 이름에 많이 남아있어요. 파르망띠에라는 이름이. 감자 요리 중에 아쉬 파르망띠에라고 혹시 먹어보셨나요? 거기에도 이제 파르망띠에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 파르망띠에라는 사람은 그 전쟁 중에 이 독일에 잡혀간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주방장이었어요. 그냥 군대 쫓아다니면서 요리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먹게 된 거죠, 거기서? 감자를 먹게 된 거예요. 그냥 감자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 당시에 먹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랑 주는 거예요, 감자를.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감자를 먹은 거예요. 1년을 갇혀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 그러면 저 같으면 사실 감자가 질려가지고 감자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러는데 이 사람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감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감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우수한가 안 우수한가.
봤더니 너무나도 우수했다라는 거죠, 감자가. 이거 감자꽃입니다. 이 사람이 감자꽃을 이러면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빠르망띠에가 이 감자를 재배를 많이 하면은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굶주림을 없애겠습니다. 감자를 사람들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감자꽃을 들고 가가지고 당시 왕이 이제 루이 16세였고 루이 16세의 부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 되게 똑똑하시네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감자꽃을 장식품으로 이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저걸 감자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저걸 찾게 된 건데 저런 식으로 왕과 왕비가 감자꽃을 장식품으로 활용하게 돼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꽃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감자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유행이 돼요. 감자꽃이라는 게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또 하냐면은 감자에 대한 논문을 막 써요. 대단하죠. 감자로 빵 만드는 법, 감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식의 논문을 계속해서 이제 내게 되고 한 번은 아예 만찬을 열어요.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초대된 사람들이 뭐 달랑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그 다음에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 $100 지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요리가 전부 다 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거죠. 백종원 씨가 가게를 연 다음에 유시민 씨, 정재승 씨, 알쓸신잡을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먹어보고 판단해, 좀 퍼뜨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는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에서도 어느 정도 감자가 이제 재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병사들이 지키게 하는 아이디어는 그 정확히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상으로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아마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 의해서 감자가 널리 퍼지게 됐고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 감자를 빠르망띠에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정도로 많은 공을 세웠고 훈장도 받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에서. 감자 하나로 훈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프랑스는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에 가시면은 빠르망띠에라는 지하철 역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한 번은 프랑스 만우절 때 빠르망띠에 역을 감자역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봤었대요. 그 사람들이 엄청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뭐한 짓이야 라고 화를 냈더니 빠르망띠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자 하면 또 유명한 나라.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자를.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보다도 먼저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게 아일랜드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18세기부터 프랑스랑 이제 먹었다고 했는데 아일랜드는 이미 17세기부터 감자를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어떤 인식의 전환이 막 생겨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정말 없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죠.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를 당했는데 아일랜드가 몇 년간 식민지를 당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70년 또 500년. 많이 쓰셨네요. 네. 800년이다, 800년. 네, 식민지를 800년 동안 당해요. 그래서 사실 아일랜드 사람의 영국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불태운 사건이 감자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아일랜드 쪽에서 그런 농작물 같은 거를 많이 착취하게 돼요. 자기들 이제 농사를 좀 덜 짓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 작물을 많이 뺏겨가지고 남는 게 이제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거는 감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감자를 심기 시작했고 그때 심을 때 심정이 그런 거였죠. 그래 니네가 설마 이것까지 가져가겠어? 이랬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인들도 약탈을 하지 않는 감자라고 하니까. 근데 먹어봤더니 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감자를 계속해서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한 100년 동안 인구가 6배로 증가합니다. 감자를 먹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구황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유럽에서는 또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은 역시 최응 효과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퍼져요. 네. 저 아일랜드 인구 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아일랜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800만 명까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 19세기 중반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심을 때 한 가지 종으로만 심었어요. 럼퍼라는 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이제 감자였다는 이유로 이제 그걸 심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병충해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한 번 병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온 나라로 다 퍼져가지고 모든 감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엄청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를 보면은 진짜 영국 산업혁명을 했던 영국만큼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대기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죽었냐면은 그냥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8분의 1이 굶어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아일랜드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창 감자를 먹을 때보다도 지금 인구가 줄어든 거죠. 이 대기근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갖게 되냐면, 왜 반감을 또 갖게 되냐면은 사실 영국이 자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자기 국민이니까 어쨌든 식민지로서. 근데 영국이 그 당시에는 경제 정책이 자유방임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모든 걸 맡겨. 알아서 될 거야. 또 심지어 당시 유행했던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멜서스 인구론은 앞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식량은 그 속도를 못 쫓아갈 거야 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알아서 이제 인구를 조정해 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까지 겹치면서 굳이 구해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영국에서.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비싼 값에 곡물을 팔아먹으려는 사업자가 등장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조 물품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너는 무조건 우리보다 적게 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우리 가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터키는 원래 더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영국의 눈치를 보다가 많이 못 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아일랜드로서는 영국이 되게 미울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대량 학살도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수가 어디로 갔을까요? 뜬금없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피를 했어요. 어느 나라로 대피했을까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하층민을 이제 이루게 되고, 이때 넘어간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죠. 20세기 초, 18세기 후반 요때. 그래서 19세기 후반.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관련된 영화들이 소재로 이게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게 이제 깜빡했네요. 아일랜드 대기근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든 겁니다. 자, 브루클린의 영화가 얼마 전은 아니라 3년 됐나요? 이 영화가 이제 이탈리아계 남자와 아일랜드계 여자의 이제 사랑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담은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 같은 영화도 그런 이탈리아계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뉴욕의 뒷세계를 다 주름잡게 되는 그거를 그리게 된 영화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인데, 갱스 오브 뉴욕이라고 뉴욕의 어떤 그 뒷세계를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영국계 미국인이 서로 투쟁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흑인과 거의 비슷한 취급 받아가지고 피부만 하얀 흑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근데 또 정작 아일랜드 사람들은 흑인 사람들을 또 차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만한 이제 영화가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가 아일랜드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 그 아일랜드계 사람들끼리 3등 칸에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래서 케인트 윈슬렛의 약혼남이 얘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놈 주제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 자체도 사실은 아일랜드계 노동자가 만든 배입니다.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영국이 만든 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아일랜드 노동자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약간 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계가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차별을 받다 보니까 서로 되게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된다고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그래서 뉴욕, 보스턴, 뭐 시카고 이쪽은 4분의 1이 아일랜드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어요, 아일랜드계 출신으로.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인데 엄청. 케네디. 네.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후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역사는 사실 이 아일랜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 감자를 결국에는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감자는 사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나중에 회화 작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감자를 먹고 있는 식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요. 저기는 이제 만종이죠. 근데 저 바구니가 사실은 뭐 아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살바도르 달리가 이거 원래 아기였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아기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의에 걸릴까봐 친구가 야, 너 그대로 냈다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좀 바꿔. 이렇게 돼가 이제 감자 그림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림을 얘기할 때 아, 감자를 먹기 전에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죽은 아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감자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인류의 최애 음식이 아닐까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걔네가 이제 쌀과 밀과 옥수수를 자기들의 3대 주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감자도 거기에 끼워서 4대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그 이후로 감자를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지금 감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영화도 나왔죠. 화성에 가서도 먹는 음식은 감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느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감자 이야기만 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제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자 요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독일의 감자 요리입니다. 감자전처럼 생겼죠. 맛이 상당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독일 유학생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푸틴이라는 캐나다 요리인데 토끼고기나 뭐 이런 고기들 위에 올려놓고 감자랑 뭐 조각난 치즈 거기다 소스를 엄청 뿌려가지고 먹는 건데 그냥 보기만 해도 칼로리 폭탄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쉬 파르망띠에라고 고기랑 이제 감자를 이제 다진 거를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한 건데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프랑스 가정식으로 되게 유명한 요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피쉬앤칩스죠. 그래서 영국 애들이 원래 생선튀김을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저런 식으로 감자칩을 곁들여서 먹게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뇨끼라 그래서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뇨끼?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이런 음식도 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뇨끼는 이탈리아 음식인데 이탈리아 애들이 파스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방식으로. 그 다음 요건 이제 포테이토 칩.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좀 이따 시연을 할 빠빠레나라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프렌치 후라이가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혹시? 보통 프랑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죠. 프렌치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벨기에 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벨기에가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프렌치 후라이를. 그래서 걔네들은 아예 감자를 저희 패스트푸드점 가면 감자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일반 가정에 다 있대요.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미국에 넘어가서 감자튀김을 해 먹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아, 저게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후라이야? 이래서 이제 프렌치 후라이가 됐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전에 오래됐잖아요.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미국에서 이제 이라크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인이 삐져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프렌치 후라이로 부르지 말고 미국의 상징 자유, 프리덤 후라이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우리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벨기에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함흥냉면입니다. 요게 이제 감자 전분으로 만든 면이에요. 네, 보통 평양냉면은 이제 메밀로 만든 면인데 함흥냉면은 그 함흥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감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분으로 가지고 면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함흥냉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냉면에 비해서 끊기가 좀 힘드시죠, 먹을 때. 네,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 감자라는 게 결국에는 각 나라에 가면서 그 나라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새로운 요리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다 만들어진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엄청 오래된 음식들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대표적인 이제 중남미 음식인데 감자랑 이게 또 이야기가 참 비슷해요. 토마토도 할 이야기가 많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의 유래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통 대다수의 국가가 이렇게 부릅니다. 토마토 또는 또마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아세카, 멕시코에서 나우아틀어에서 쓰던 토마틀이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거예요. 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이하게 부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토마토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황금사과라고 불러요. 포모도로. 그래서 저희가 먹는 파스타, 그게 사실은 황금사과라는 뜻의 토마토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포모도로. 근데 이제 토마토는 빨간색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처음 도착한 게 노란색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란색이었던 것 같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노란색 토마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 토마토를 가리키는 별명이 몇 개 있는데, 러브 애플, 뽐디 아모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과라는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역시 최후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먹었을 때 사랑에 빠진다. 이래서 이제 러브 애플이라고 불렀다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 스페인 사람이 이거를 유럽에 가져왔을 때 모로코로 이제 들렸다가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모로코 사람들이 먹는 사과야? 라고 해서 뽐데모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뽐데모로 이랬는데 이거를 잘못 듣고 사랑의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저렇게 부른 거를 영국 사람이 러브 애플이라고 또 불렀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뽀모도로라는 말도 여기서 온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뽐데모로 이랬는데 황금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토마토 역시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은 오해를 받아요. 첫 번째 오해가 뭐였느냐? 자, 맨드레이크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환각을 일으키는 작물인데 이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이 맨드레이크는 독일에서 마녀들이 이제 어떤 약을 만들 때 쓰는 작물인데 토마토 역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런 최근 효과가 있다거나 환각에 빠진다거나 이런 식의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종교계에서는 이거 먹지 마, 함부로 먹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악과가 토마토 아니야? 이런 소문이 또 돌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사실 이 선악과가 우리 보통 이제 사과라고 보통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선악과를 사과로 여기게 된 것도 사실은 유럽 중세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저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고 당시 이제 유럽의 카톨릭 한 8세기 9세기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유럽의 카톨릭에서는 북유럽에서 온 켈트족, 이 켈트족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켈트족은 이제 카톨릭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종교 쪽 카톨릭계에서는 야, 사실 선악과가 저 켈트족이 많이 먹는 사과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켈트족의 어떤 야만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과라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았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학자들이 그럼 실제로 그런 선악과가 어떤 과일을 모티브로 했을까라는 걸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무화과라든지 뭐 살구 이런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과를 알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무화과 또는 살구. 그다음에 일부 학자는 커피나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먹고 약간 들떠가지고 뭐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 역시 선악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토마토를 악마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엄청 안 먹었어요. 감자처럼. 그런데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토마토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한 게 이탈리아예요. 그 전까지는 관상용 작물로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토마토를. 뭐가 이쁜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관상용으로 재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는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 먹어보니까 우리의 원래 요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토마토 퓨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기저기에 이제 써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제 일화가 있냐면은 저 사람이 이제 마르게리타 왕비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왕과 함께 나폴리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나폴리 요리사들한테 야, 한번 맛있는 요리 가져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리사 3명이 음식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바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비가 이게 최고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자를 저 왕비의 이름 따서 마르게리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 전도 아니라 10년 전에 뭐 120주년 해가지고 축제도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하는 피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왕비가 요걸 택했을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시죠. 이탈리아 국기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이디어를 쓴 거죠. 맛보다는 디자인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삼색기를 음식에다가 절묘하게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후로 토마토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토마토를 정말 늦게 먹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냐면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토마토를 가장 늦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먹기 시작한 걸로 쳐도 거의 200년 동안 미국이 토마토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토마토는 나쁜 음식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19세기 말? 19세기 초에 어떤 미국의 대령이, 저 이거는 사실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거의 사람들한테 야 토마토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자기가 20개를 먹겠다라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토마토 먹고 죽는 거 구경하러 가자고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죽지 않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토마토 먹어도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토마토는 감자하고 달리 주식으로서의 그런 성분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파르망띠에나 프리드리히 같이 야 이거 먹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먹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먹기 시작한 게 19세기 초반부터입니다. 근데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맛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토마토가 재판정에 쓰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에 과일이나 채소냐를 가지고 재판까지 간 거예요 토마토가. 왜 그랬냐면은 원래 미국은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과일과 채소를 이제 수입하던 업자였는데 국가에서 채소에다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토마토에 관세가 붙네? 이래서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야 토마토 과일이잖아 이러고 소송을 건 거예요. 토마토 과일이니까 채소입니까? 우리는 보통 채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꽃이 피는 식물에 씨방이 발달을 하는 거를 이제 과일이라고 식물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토마토가 과일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류가 있냐면은 나무에서 난 것과 풀에서 난 걸로 구분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풀에서 난 거는 채소야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또 과일이 안 될까요? 수박, 그 다음에 뭐 딸기, 바나나, 참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채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과채류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과일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관세 매기지 마.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갔어요. 그 유명한 닉스 대 헤든이라는 이제 판결인데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디저트를 안 먹으니까 이건 채소야. 당시 미국인들은 과일하면은 후식으로 먹는 거. 근데 토마토는 요리에 사용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과일이 아니야.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게 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가 역시 채소로 분류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된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과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과일과 채소의 구분을 당도로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도가 얼마 이상 되면은 그냥 달면 그냥 다 과일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습니다. 세기의 재판이었죠. 별걸 다 가지고 재판이에요. 몇 년 전에는 또 아이들 급식에 채소를 위주로 뭐 해야 된다 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피자 파는 사람들이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피자도 채소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피자를 급식에다 넣고 싶은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패스트푸드 이런 거 못 넣게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피자도 채소다 이런 식으로 또 로비를 해가지고 오바마를 좀 황당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자 토마토로 만들어진 음식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포모도로 파스타죠. 그 다음에 카프레제. 전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역시 이렇게 미국 사람들 토마토 즐겨 먹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멕시코에서 이제 먹는 건데 나초나 뭐 타코나 이런 거 먹을 때 거기에 약간 양념처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 양파, 그다음 고수 이런 거를 다 섞은 건데 이거 있으면은 나초가 진짜 금방 사라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이건 미첼라다라는 음료수인데 이거는 정말 당황스러운 맛입니다 사실. 이게 맥주에다가 토마토 소스랑 굴 소스랑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칵테일이에요. 멕시코에서 먹는. 그런 다음에 심지어 여기다가 빨간 소금이랑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 같은 걸 해가지고 먹을 때 마실 때 여기를 입으로 소금을 먹으면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술을. 진짜 맛없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이거 맛있게 먹는 한국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 맨날 이게 무슨 자기들 자부심인 것 마냥 야 너 빨리 먹어봐 이러면서 제가 먹는 거 막 확인하고 막 그래서 진짜 싫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집트의 이제 전통 음식인 이름이 뭐더라? 쿠샤리인가? 뭐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인도 카레에 이제 토마토를 치즈랑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카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토마토를 많이 먹죠. 토마토로 만든 볶음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에서 술안주로 많이 먹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토마토 요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토마토로 만든 요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토마토를 넣어서 만든 꽁치김치찌개를 만드셔가지고 올렸는데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찹도 있겠죠. 사실 여담이지만 케찹은 중국말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찹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소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토마토 케찹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케찹하면 다 토마토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자면은 제가 여기 오늘 되게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토마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자, 이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토마토를 안 먹는 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가는 거. 이거를 토마토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선풍기 괴담 같은 게 대표적인 토마토 효과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마토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로 마무리 지어야지만 좀 이 강연이 좀 그럴듯해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 콜럼버스도 그랬고 이 감자와 토마토도 그랬고 사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다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뭔가 다들 근거 없는 추측. 저기 가면 괴물이 있어. 떨어지게 될 거야. 라든지 감자, 토마토 먹으면 병 걸려. 이런 인식들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외면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시도했을 때의 얻어낸 것들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토마토나 감자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유럽의 음식에도 지금은 빼놓지 않고 빼놓을 수가 없는 재료가 됐죠.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단순히 식재료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 방금 얘기했던 요리를 별로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일종의 것도 토마토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든 음식의 이런 인식, 저는 이게 인식이 오히려 맛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 형님이랑 유튜브를 같이 촬영할 때 그 콜롬비아 친구랑 멕시코 친구랑 같이 음식을 먹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직. 걔네들이 뭘 싫어하냐면은 냉면을 싫어해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그래서 억지로 먹였어요. 그 먹고 나니까 맛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먹을 거다. 왜냐면은 중남미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안 먹습니다. 네. 차가운 국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떡볶이를 그 식감을 되게 싫어해요, 이 중남미 사람들이. 그래서 떡볶이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고, 또 저는 정말 황당했던 거는 이 단팥을 안 먹어요, 단팥. 네, 팥빙수를 먹으러 가면은 팥을 빼고 먹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걔네들은 콩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곁들여서 많이 먹는데 간을 거의 안 한 그냥 진짜 평범한 그런 콩을 먹기 때문에 그게 달달하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달아야 될 음식이 아닌데 단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먹더라고요. 곧 죽어도 빼고 먹어요, 팥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뭔가 저 인식의 틀만 깬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맛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비단 이거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삶에 있어서도 어떤 거에 대해 사실은 우리는 현상 유지를 좀 더 쉽게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쯤은 저희가 좀 벽이라고 생각했던 거 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를 한번 좀 인생에서 시도해 봄으로써 또 저희의 어떤 인생의 이런 게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중남미 여행을 가게 된 것도 좀 저로서는 되게 모험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되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저희도 우리만의 어떤 토마토 효과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한번 깰 수 있으면은 또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